자, 교재로 이제 35페이지 볼게. 그래서 35페이지. 자, 이제 기본권의 의미가 있을 거야. 기본권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너네가 체크할 거. 자, 기억나지? 내가 지난주에 자연법, 실정법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자연법상의 기본권을 바라보면 자연권 사상, 실정법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바라보면 실정권 사상. 그럼 자연권 사상에서는 기본권 제한 가능, 불가능? 난 누구랑 얘기하니? 불가능. 실정권 사상은 가능. 그치? 그래서 거기 기본권의 성격을 보면 자연법상 권리 자연권 사상에서는 기본권의 제한 불가능이야. 그런데 실정법상 권리 실정권 사상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기본권 사상은 자연권 사상과 실정권 사상의 조합. 그러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제한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기본권의 발달 과정이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지. 그래서 기본권이란 개념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거야. 그전에는 인간의 기본권이란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기본권의 발달 과정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시대별로 강조되는 기본권이 달라진다. 시대별로 강조되는 기본권이 달라져서 일단 18세기는 시민혁명 이후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떤 기본권이 강조되냐면 자유권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자 19세기 때는 자 너네 기억나? 자 18세기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됐어. 하지만 시민의 범주는 여전히 부르주아로 국한됐지.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 참정권 확보 투쟁.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뭐가 강조되냐면 참정권이 강조돼. 그러다가 20세기에는 이제 뭐가 강조되냐면 인간답게 살 권리인 자 사회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자 강조되는 기본권 확인해야 되고 자 또 하나 암기할 게 뭐냐면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 뭐를 물어보냐면 각 시기별로 강조되는 기본권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자유권을 다른 표현으로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참정권은 국가의 자유라고 얘기하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너네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되고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보통 18세기 자유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절대 왕정이어서 다시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고 자 이때 자유는 그 전에 절대 왕정에서 왕이 너무너무 구속하고 속박했잖아. 그래서 이때 자유는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는 간섭하지 마 이거야. 국가는 간섭하지 마. 자 그럼 생각해봐.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까? 자 볼게. 내가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내가 28살에 독립을 했거든. 2년 동안 독립을 해서 그때 이제 여의도라는 지역에 오피스텔을 얻고 2년 동안 살았거든.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자유로웠어. 왜냐면 엄마가 국가였거든. 맨날 간섭하지. 양말 벗어놓지, 양말 뒤집어 벗었다고 내가 27살 때까지 잔소리 듣고 요새도 들어.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가끔 오시면 아들 나이가 몇 살이 나이도 신발, 양말 뒤집어 벗었다고 막 난리치시거든. 우리 집에서. 내가 양말 뒤집어 벗어놓으려고 결혼했거든. 난 단지 결혼한 이유가 그거야 진짜. 그거는 난리치시거든. 그래서 그 구속이 너무 싫어 독립을 했어. 근데 처음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정확히 2달 지났더니 집이 쓰레기집이 되는 거야. TV에 가끔 나오잖아. 4개월 지났더니 집안에 길이 생겨. 옷은 한 번 입고 빨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고 집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점점 쓰레기집이 되면서 그리고 이게 풀로 갖춰져 있는 데여서 세탁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 세탁기 안에 내가 넣어놓고 한번 돌리고 건조를 안 했나 봐. 옷에 막 곰팡이 쓰고 난리야. 그럼 봐봐.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게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또 약육강식의 문제가 생기겠지. 빈부격차 어떻게 될까?
심해질 거라고. 그래서 꼭 하나, 이때 자유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건데 진정한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거는 소극적 자유일 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아, 참정권이라는 건 어떤 거야? 내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를 위한 정책을 만들겠지. 적극적이지. 그리고 사회권도 국가는 나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여서, 자, 19세기 이후 참정권부터 사회권까지는 무슨 자유가 되냐면 적극적 자유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자유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자유권에만 국한시키지 말고요, 참정권, 사회권 모두 자유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기본권은 시기별로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첫째 시간 1강에서 다뤘던 거, 우리 평등의 개념에서 다시 복습합니다. 참정권은 무슨 평등이니? 자, 다음 주에 다시 개강하자. 안 되겠다. 다시. 참정권은 무슨 평등이야? 형식적 평등. 그리고 사회권은 무슨 평등? 실질적 평등.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평등은 평균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실질적 평등은 배분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의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나는 수업 중에 술술 얘기하잖아. 너희들도 이 정도가 돼야 돼. 수능 전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 35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복습하면서 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기본권의 종류를 자, 하나하나 갈 겁니다. 자, 기본권의 종류를 하나하나. 자, 36페이지에 기본권의 종류 봐봐. 자, 1번에 자,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이 있고, 36페이지, 소리. 자, 다시 기본권의 종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그 다음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그리고 38페이지에 청구권이 있어. 너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때 배운 거야 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자, 일단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을 보면, 자, 의미는 그냥 읽어보시고, 자, 성격 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데, 우리 헌법 질서의 최고의 원리고요.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고 기본권 보장이 이념이지. 자, 국가의 권력 행사는 국민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고요. 자, 행복추구권은 별표, 포괄적 권리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너는 체크할 게 이거야. 앞으로 권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권리는 포괄적 권리랑 열거적 권리가 있거든?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요 열거적 권리만 알면 돼. 열거적 권리란 얘기는 이거야. 헌법에 열거되어 있어야지만 보장받는 거야. 헌법 또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야지만 보장받는 거야. 그런데 포괄적 권리는 열거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장을 받고,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을 받는 게 포괄적 권리야. 그래서 열거적 권리는 세 가지밖에 없어. 참정권, 사회권, 문필은 어느 교실에 청구권. 오케이? 언제 받자. 좀 참자. 그래서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열거적 권리인데 나머지 권리는 모두 포괄적 권리로 헌법과 법률에 열거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장을 받고,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을 받는 게 포괄적 권리. 되지? 그럼 얘들아,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고, 평등권도 포괄적 권리고,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도 포괄적 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는데, 일단 먼저 관련 규정 볼게. 헌법 10조에, 자, 이 정도 이제 외워. 자주 나오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우리는 헌법은 그냥,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대. 근데 물어보자.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봐봐. 우리 헌법 10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봐봐. 우리 헌법은 행복이라고 명시했지. 근데 봐봐.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별로 행복의 의미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시대별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 한목적성에 의해서 시대별로 국민이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테니까 헌법에 행복이라고 돼 있고 행복의 구체적인 열거되어 있지 않지.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봐. 우리나라에서
1953년도에 뭐를 만들었냐면 형법 규정으로 간통죄라는 걸 만들었어요. 간통죄. 그 간통죄는 뭐냐면 부부 사이에 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지. 그러면 형사처벌하는 거야. 깜빵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전에 이 간통죄를 왜 만들었을까? 예전에 바람은 누가 폈어? 다 남자가 폈지. 그리고 여자 배우자를 부인을 버린 거야.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너무 약자니까 결혼이라는 약속을 한 이후에 바람을 피면 불륜을 하면, 그 바람 펴서 불륜을 하면 처벌하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물어볼게.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바람을 폈다는 게 어디까지 인정돼? 생각해봐. 바람을 폈다는 현장을 잡아야 되잖아. 어디까지 인정되냐면요, 문자메시지 이 정도로 인정 안 돼. 바람을 펴서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진 현장을 덮쳐야 돼. 근데 그런 현장을 잡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이 실제로 이랬어. 아내가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그렇다고 그 수없이 많은 전화가 올 거 아니야. 이 새끼 바람 펴 이러고 다 쫓아다닐 수 없잖아. 그러면 흥신소를 연결해줬어요. 흥신소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신부름센터. 어디요? 신부름센터. 심부름센터에 연결해줘서 실제로 경찰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심부름센터에 연결해서 사람 써가지고 미행하시다가 장소를 잡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심부름센터가 돈 받고 미행하다가 현장을 잡으면 안에서 전화하는 거. 지금 남편이 모 여성과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간 걸로도 바람 피는 현장이 안 돼. 그럼 아내가 이제 경찰에 전화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오세요. 그러면 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돼. 문 안 열어주면. 부시고 들어가면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육체적 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고. 그런 현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예전엔 바람을 남자들만 많이 폈잖아. 근데 90년대 이후에 누구도 펴. 여자들도 많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공익 목적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지. 여자들 너무 많이 피니까. 그러다가 어떤 개념이 등장했냐면 90년 이후에 행복의 개념이, 그전에는 80년대 이게 있었어. 자기운명 결정권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했어. 사회가 바뀌면서 행복의 의미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 운명 결정권이라는 게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 안 돼 있어.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그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자기 운명 결정권도 인정된다.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이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네 나중에 이러다가 상속파트 할 때 눈 반짝반짝 빛난다. 이혼이랑 특히 상속할 때 너네 막 진짜 집중해요. 받을 것도 별로 없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집중해. 그래서 90년대 들어와서는 아무리 부부간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바람을 피는 건 나의 성적 자기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거를 처벌하느냐 이러면서 행복의 기준으로 이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바뀌니까 이거 봐봐. 이거는 법률이나 헌법에 규정 안 돼 있잖아. 이 내용은. 그런데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 간통죄가 5년 전이구나. 2017년인가 16년에 폐지됐지. 그래서 간통죄 폐지되자마자 수업 중에 나한테 문자 엄청 왔어요. 막 축하한다. 그래서 내가 열받아. 왜 뭘 축하하냐. 나쁜 새끼 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은 안 받아. 그래서 너희 간통죄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연예인 누군 줄 알아요? 또 이런 거 얘기해줘도 되나? 대표적인 게 트로트 나이 많은 분 중에 짱. 노란 손수건 부른 사람. 너희 도대체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는데 정체는 뭐니? 하나는 하자 진짜. 옥경이 부른 사람. 나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가수 이룬가 아빠인데? 아니 트로트 양대산맥의 서른도 말고 송대관 말고 태진아 20대 중반 때 정말 잘 나가는 가수였어. 40, 50년 전, 30년, 40년 전에. 근데 H기업, 현대기업 건설인가? 사무랑 바람이 났죠. 그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돈 받고 이러다 걸렸어.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게 신문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생각해봐. 1970년대 때 간통죄로 남자가 처벌받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미국으로 튄 거야. 미국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고 한 20년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옥경이 막 이런 거 보면 떴지. 실제로 그 연예인 중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간통죄는 내가 나중에 형사법 할 때 또 따로 설명할 건데 뭐 필기할 필요는 없고 거기 이런 거잖아. 성적 또는 자기운명 결정권은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받지. 그래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라는 거야. 그럼 다시 거기 행복추구권에서 행복추구권에는 주요 내용 봐봐. 밑줄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자기운명 결정권, 성적 자기운명 결정권 모두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알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알 권리는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래도 행복으로서 보호받으니까 무슨 권리다? 포괄적 권리다. 그 정도 알면 돼.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은 이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권부터 봅시다. 다시 자유권은 기본권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지. 그리고 시민혁명 이후에 자유와 평등이란 가치가 등장해서 가장 오래됐죠. 가장 오래됐고요. 또 하나 적극적 권리야, 소극적 권리야. 소극적이고 단지 국가가 간섭하지 마. 방어적 권리예요. 그래서 너는 밑줄 칠 거. 자유권은 봐봐. 개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은 걸로요. 성격 봐봐. 밑줄 쫙. 소극적, 방어적.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지만 국가로부터의 자유고 가장 오래된 핵심적, 본질적 기본권이고요. 포괄적 권리입니다. 포괄적 권리.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재산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 중요한 거 생각해봐. 자유권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 있지.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랬으니까 개항기 때. 또 조선시대 개항기 때는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했죠? 목을 쳐버렸죠. 그래서 너네 그 서울에 우리 동네 가면 뭐가 있냐면 서강대 앞에 절두산이 있어. 그래서 기독교 신자 잡아다가 성경을 밑에다 두고 밟아. 그래서 배교 할래 안 할래, 즉 기독교를 배신할래 안 할래 해서 성경을 밟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렸어. 그런데 생각해봐. 종교의 자유는 겉으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게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지.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자유권 중에 가장 심각한 침해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신체의 자유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자, 국가나 강한 놈이 나를 함부로 가둬두면 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 심각한 뭐 영업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행동 자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유권 중에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바로 뭐냐면 신체의 자유예요. 신체의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을 보면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구체화해서 보장하는 건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보장돼요. 그래서 너는 거기 내용에 보면 자유권에 자 신체의 자유에 밑줄 쳐놨지. 그래서 심화학습을 보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에서 1번부터 11번까지가 나중에 다 시험에 나오고요. 요거 하나 또 체크해. 잘 봐. 너는 우리 뒤에서 이제 배경 지식 알아나 민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자 형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럼 민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평등한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평등한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대표적으로 자 불법행위가 발생합니다. 자 또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면 민법은 그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을 받는 게 원칙이야. 다시 민법은 개인 간의 동등한 법률 관계에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뭐를 받는 게 목적이라고? 손해배상을 받는 게 목적이야. 그럼 이거 깜빵 보내는 게 아니다. 돈 받고 끝내는 건데 형법 규정은 뭐냐면 범죄자가 있고 반사회적 행위를 한 범죄자가 있고 한쪽에는 국가가 있어서 범죄가 성립이 되면 형벌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야. 그 형벌의 대표적인 게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징역 또는 사형. 그럼 징역과 사형은 대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 이 신체의 자유 규정은
주로 뭐와 관련되냐면 형법 규정과 관련돼요. 그래서 형법 규정과 관련돼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자. 자,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수사할 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까? 구속 수사가 원칙일까? 불구속은 가둬놓고 수사하는 거. 다시 불구속은 안 가두고 출퇴근하면서 수사받는 거. 필요할 때 오라고 그래. 구속은 무조건 가둬두고 수사하는 거. 그 원칙은 뭐겠어? 신체 자유를 보장하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겠지. 구속하면 일단 사회적 낙인도 있어. 나중에 무죄가 돼도.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구속된 상태로 회사를 못 가잖아.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다 날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신체의 자유 규정은 뭐랑 관련된 거라고? 형법 규정과 관련돼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 그게 1번부터 11번까지고 요건 나중에 형법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세 가지만 밑줄 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자, 5번 밑줄쳐.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무죄가 된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어. 저 무죄 판결이 나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서 다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자유권은 이 정도로 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등권이 있어. 자, 평등권은 우리가 이미 한번 했어. 1강에서 했으니까. 자, 평등은 뭐 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 평등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평등, 무슨 평등?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그래서 그건 어렵지가 않고요. 중요한 건 이 평등권이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반드시 아는 게 해야 돼.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에요. 이거 반드시 암기.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기출이랑 평가원 기출에 수능이란 3번 있으니까 선택지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전제 조건 또는 전제가 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고요. 밑줄 포괄적 권리. 포괄적 권리. 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형식적 평등과 실질 평등 우리가 이미 다뤘으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참정권. 일단 참정권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 참정권은 일단 먼저 밑줄 치고. 자,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 참여 권리죠. 적극적 권리고요. 자, 별표쳐 능동적 권리다. 이것도 암기. 고민하지 마. 참정권은 적극적 권리이면서 능동적 권리야. 그리고 국가의 자유라고 그러지. 그 성격을 보면 적극적 권리면서 열거적 권리고요. 능동적 권리죠.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 참정권의 세부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너네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이 있어요.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권리인 공무, 담인, 담인 권이 있어요.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공무 담임권. 그럼 너네 물어보자. 너네 공무 담임권 있니 없니? 그래서 공직을 담당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하려면 선거에 출마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피선거권이라고 해요. 출마하는 걸 피선거권. 또는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되려면 뭐 봐야 돼? 시험 봐야 되잖아. 너네 9급 공무원 시험 볼 수 있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내용에는 선거권,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 두 가지. 시험 또는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국민투표권. 다시 참정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 권리 반드시 외우고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다시 공무담임권은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 되고요. 또 하나는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의 수동태니까 피선거권. 자, 그 다음에 사회권은 어렵지 않으니까 좀 밑줄 치고 갈게요.
근데 이 피선거권이 좀 하나 알아둘게. 너네 우리나라 앞으로 너네 만약에 이 정치화법에서 나이가 나오면 무조건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만 나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요.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거든. 그래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돼야 돼.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이걸 18세로 낮추자고 나왔지. 그럼 결국 뭐지? 고3 정도 되면 출마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입니다. 그치? 나는 출마할 수 있어요. 너네는 출마 못하지. 그치?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되면 이민 가야지. 근데 어느 정도 연륜은 쌓아야지, 대통령은. 그래서 이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도. 자, 참정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사회권 보자. 자, 밑줄, 인간다운 생활. 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야. 그리고 적극적 권리고요. 특히 역사적 배경에서 빈부격차 심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별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 최초 보장됐고요. 자, 성격의 적극적 권리 밑줄, 현대적 권리 밑줄. 가장 최근에 등장한 20세기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다. 두 가지 암기해야 돼. 적극적 권리, 현대적 권리. 자, 내용을 다 외우셔야 돼. 밑줄 쫙 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밑줄, 교육을 받을 권리 밑줄, 근로의 권리 밑줄, 그리고 환경권 밑줄. 이 정도는 시험에 정말 잘 나와. 근데 이런 말 나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환경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회권이야. 근데 자, 여기서도 하나 체크하고 가야 돼. 자, 노동삼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자, 그거 또 하나 물어볼게. 자, 너네 뉴스 보면 일반적인 보수 언론에서 노동자라고 그러니 근로자라고 그러니? 잘 생각해봐. 보수 언론에서 노동자라고 그래, 근로자라고 그래? 대부분 근로자라고 그래. 노동자는 좀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얘기해. 그러면 도대체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언론들 보면요, 5월 1일을 어떤 언론은 노동자의 날이라고 그러고 어떤 언론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잘 봐. 노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간의 주체적인 노동이야. 그런데 근로에서 노가 노동이잖아. 그는 뭐냐면 부지런하다는 의미야. 그럼 무슨 말이지? 노동자 할 때 노동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노동인 건데, 근로자의 노동은요, 부지런한 활동만 노동이라는 거야. 그럼 그 부지런함을 누가 판단하겠어? 사장이 판단하는 거지. 결국 재벌의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노동자라는 표현이 맞지. 근데 일부러 보수 언론들은 절대 그런 표현 안 쓰지. 맨날 근로자라는 표현 쓰지. 그래서 모든 언론 보면 이거 항상 헷갈려 쓰거든. 그래서 정확한 용어 노동자가 맞다. 그 정도만 확인해도. 그러니까 부지런함의 여부 판단이 어렵잖아. 그쵸?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노동삼권 좀 밑줄 치자. 노동삼권. 우리가 암기해야 돼. 이 노동삼권도 헌법 규정이야.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단결권이라는 게 있고요. 단독 문제 잘 나와.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야. 자, 또 하나는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체 자, 행동권이라는 게 있어. 미리 살짝 해두면 나중에 정말 편해. 전에 물어보자. 자, 노동자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이랑 어떤 협상을 할 때 노동자 개인 한 명과 사장이 협상을 하면 항상 누가 유리하겠어? 파워가 있는 사장, 즉 우리가 앞으로 사용자라는 표현을 쓸 거야. 사용자가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단체를 구성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하면 보다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단결권은 뭐가 되는 거냐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권리예요. 그래서 이 단결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침해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은 뭐냐면 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지. 그러면 그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야. 노동조합이 정당한 시기와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청할 때 사용자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단체로 교섭하는 거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러면 단체 교섭을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명을 하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문서를 단체 협약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명한 이유에 위배하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손해배상이나 깜빵 갈 수 있다는 거야. 단체 협약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런데 교섭이 성공하면 단체 협약을 가잖아. 근데 교섭이 결렬됐어.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 행동이 바로 뭐냐면 쟁의야, 쟁의.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죠? 파업, 태업, 뭐 불매운동, 뭐 피켓팅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노동자들의 쟁의, 단체 행동을 보장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일단 암기하자. 노동상권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있다. 오케이? 다시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고 그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와 정당한 시기와 사유를 들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이고 단체 교섭을 서로 오케이 하면 단체 협약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협약을 못 갖지? 그러면 단체 행동 쟁의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 자, 그리고 최근에 수능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청구권입니다. 자, 청구권 보자. 자, 의미 봐봐. 자,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밑줄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 또는 타인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그 구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 또는 타인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잖아. 그럼 뭐를 침해한 거냐? 앞에서 배운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을 침해한다면 그의 구제를 청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청구권은 밑줄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격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가 되고요. 적극적 권리고 열거적 권리야. 그럼 다시 얘들아, 적극적 권리 벌써 뭐 나왔죠?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모두 적극적 권리죠? 셋 다 열거적 권리.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종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뭐 외워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청원권이 있고 두 번째 재판 청구권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고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거든. 일단 이거 두 가지 먼저 중점적으로 다루고요. 자, 일단 청원권은 뭐냐면 국가에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청원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청원권 보자.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의 동그라미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청원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청구권의 첫 번째는 청원권이 있고 청원권은 결국 문서로서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자, 두 번째 정말 잘 나오는 게 재판 청구권입니다. 재판 청구권. 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또 하나, 이 재판의 개념이 아주 포괄적이어서 모든 재판이 다 포함돼. 그래서 여기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너는 고1 때 살짝 배웠는데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이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있거든. 그럼 모든 것도 다 재판 청구권에 포함이 돼.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자, 재판 청구권도 청구권에 포함된다. 청구권에 포함되고요.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도 밑줄 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 범죄 피해자가 있어. 한번 보자. 자, 타인의 범죄 행위로 밑줄, 생명 밑줄, 신체 밑줄. 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 피해를 입은 기관이, 일본 국민이 국가의 구조를 요구한다. 이거 대표적으로 밑에 써놔. 사례가 뺑소니야. 뺑소니. 너 생각해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타까워.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내가 아기가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한 3, 4일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이 힘들게 대리운전하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열심히 살려고 그럴 거 아니야. 대리운전 새벽 5시에 끝나는데 아내가 보름달빵이 먹고 싶다고 그랬대. 그래서
퇴근하고 5시에 대리운전 끝나고 보름달빵을 편의점 사서 집에 가다가 뺑소니를 당했어요. 사망했어요. 경찰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겠지. 뭐라고 했겠어? 애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된 그 산모한테 당신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봐. 뺑소니지. 범인 찾을 수 있어? 못 찾아. 그러면 이 남편의 사망에 생명이 뺏겼잖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 대신 좀 국가가 도와달라고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실제로 현실적 구조요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그거라도 어디야? 그래서 꼭 하나 중요한 거 생명 신체다. 재산상의 피해는 안 돼. 생명이나 즉 죽거나 다친 거에 대해서만.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 받을 때 국가에 구조를 청구하는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자, 형사보상 청구권도 일단 밑줄만 쳐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한번 봐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겠죠?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너 이런 진짜 이사고 많어. 너네 매놀 있지 매놀. 매놀을 이 매놀에서 공사를 한 다음에 매놀 뚜껑을 잘 안 닫아. 그래서 이 매놀 뚜껑이 이렇게 살짝 완전 겹쳐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많냐면 지나가던 행인이 남성이야. 행인이 지나가다가 밟았더니 이 매놀 뚜껑이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섰어. 그 결과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요도 파열된 사람 많아. 요도 파열. 끔찍하다고요. 그러면 잘 봐. 매놀 뚜껑에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서울시청이 할 거 아니야. 강서구청이 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그런 거. 그리고 과거 너네 그거 알아? 아침에 출근하던 아이들이 다리가 붕괴돼서 죽었지. 무학력 아이들. 성수대교 붕괴. 그러니까 누가 다리가 붕괴될 줄 알아.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국가배상 청구권. 시험에 잘 안 나와. 시험에는 집중적으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나온다. 너네 이거 뺑소니를 잘 모르던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놔. 잘 봐. 내가 차를 집 앞에 주차해놨어. 아침에 나왔더니 누가 여기 들이받고 튀었어. 근데 CCTV에 찍혔어. 차 번호판이. 그럼 물어볼게요. 뺑소니 되냐 안 돼? 뺑소니 안 돼. 뺑소니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요. 이건 뺑소니 안 돼. 오케이? 자, 또 하나 놓고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면 너네가 아직 면허가 없지만 잘 봐.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차가 이렇게 있다? 얘가 갑자기 200km로 달리다가 급정거를 했어. 당연히 너무 급정거를 하니까 뒷차가 어쩔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받았어. 뒷차가. 몇 대 몇일까 책임? 야, 무조건이야. 앞차가 급정거를 하고 뭘 하든 간에 뒷차가 박으면 무조건 100% 뒷차 잘못이야. 안전거리 위협.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가 막 급정거랑 상관없어요. 무조건 안전거리 위협도. 이해돼? 그래서 너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잘 봐. 그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잖아. 특히 급정거할 때 잘 봐. A라는 사람이 급정거했어.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도 급정거하고 자 C라는 사람도 급정거를 했어. 근데 이때 경찰에 와서 그래서 얘가 급정거하면서 부딪혔다? 그때 경찰에 와서 A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충격이 쿵이에요? 쿵쿵이에요? 라고 물어봐. 만약에 쿵쿵이면 둘 다 책임지는 거고요. 쿵이면 얘만 책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잘 봐. 쿵쿵은 뭐냐면 얘가 급정거했더니 얘가 박았어. 그리고 얘가 또 박으니까 또 박은 거지. 쿵쿵. 그럼 둘 다 박은 거지. 그런데 쿵은 뭐냐면 얘는 급정거해서 사이가 안 박은 거야. 근데 얘가 박으면서 밀려서 박은 거지. 딱 한 번밖에 소리 안 났잖아. 그럼 얘가 다 책임지는 거야. 이해돼? 자, 생활 속의 법률 상식입니다. 나중에 교통사고 치료 크게 안 나고 이렇게 나면 엄마한테 아는 척해. 엄마, 쿵이야, 쿵쿵이야. 막 이러고 물어봐. 그 엄마가, 이 똑똑한 새끼.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문병이한테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 무조건이야.
내가 나중에 다다음 주쯤에 내 교통사고 났던 얘기 해줄 거야. 너네 운전하고 가는데, 너 생각해봐. 부모님 운전할 때 많이 타봤잖아. 너네 운전하고 갈 때 라디오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의 번호판이 나온 적 있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라디오에 내 차가 나와. 그럼 대부분 범죄 도주 차량 이런 거일 거 아니야? 상상을 초월하는데 한번 해줄게요.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처음에 차를 샀을 때 1,500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1,300 나왔어. 이거 눈물 없이 못 들어. 다음 주에 손수건 준비해라. 이게 진짜 눈물 없이 못 든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 형사보상 청구권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국가배상 청구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 좀 애매하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 다시 38페이지 살짝 정리하고 끝내자. 잘 봐, 얘들아. 자, 너네 한번 봐봐. 자, 법률 용어 알아놔야 돼. 자, 배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근데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정치와 법을 배우지 않은 그 무식한 사람들은 배상과 보상을 헷갈려 하거든? 이거 꼭 알아야 돼. 배상과 보상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떤 경우냐면 잘 봐. 우리가 보통 손해는 배상한다라고 그래. 이거 상식적 아니 이거 나중에 나와. 근데 미리 알아놔. 그런데 자, 손실은 보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냐면 잘 봐. 결국 손해가 둘 다 발생을 한 건데 손해배상은 그 원인이 불법행위야. 법을 위배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적법행위로 인해서 법을 어기지 않았어. 적법행위로 인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그때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거야. 자, 차이가 뭐냐면 잘 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였지. 그럼 이거 위법행위야, 적법행위야? 불법행위야, 적법행위야? 불법행위지. 그럼 거기다 손해배상을 받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거 제일 많은 게 대전이니까. 자, 내가 대전에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국가에서 여기다 KTX를 만든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 그러면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땅은 국가가 법률을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 그러면 국가가 와서 야, 여기 KTX 만드니까 미안한데 나가줘. 돈 줄게. 그러면 내 땅을 뺏기는 거 아니야. 피해를 보지. 근데 문제는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수용하잖아. 그럼 무슨 행위야? 적법행위여서 돈 주면 받고 그냥 나가야 돼. 그럴 때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야. 이해되니? 대표적인 땡건설. 땡건설하면 스몰지역이 생기잖아. 그럼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고 다 사람들 쫓아내요. 그럼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그건 불법행위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용어 정리해야 돼. 그래서 안타까운 게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유야무야 막으려고 그랬잖아. 그때 국가는 아무런 잘못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손실보상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 뭐지? 국가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다니까. 그 대응 과정에서. 하지만 그때 국가가 대처를 늦게 한 부분이 많았잖아. 해경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거 용어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용어가 뭐가 문제라고 했지만 역사에는 뭐라고 남는 거야? 손해배상이냐 손실배상 보상이냐 완전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국가의 잘못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 정도 사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잘 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정도 구별하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야. 형사사건에 피해를 입었더니 국가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형사상 피해는 적법한 작용이었어? 불법적 작용이었어? 적법한 작용에 의해서 형사상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형사보상 청구권이야. 이제 설명해 줄게. 뭐 요것만 알아놔. 살짝 맛만 보고 할게요. 잘 봐. 너네 피의자라는 표현 들어봤지? 자, 피고인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자, 검사가 형사사건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거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의심이 가는 사람에서 피의자라고 해요. 수사 단계에서. 근데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되죠. 우리가 형사재판을 두 글자로 공판이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재판이 시작돼서 형사재판이 공판이 진행되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근데 이거 말하나? 형사사건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 나쁜 가해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가 되는 거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해서 기소한 이후에는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정도 보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 수사나 공판 모두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까? 구속 수사가 원칙일까? 재판도 불구속, 구속. 야, 구속하면 신체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받잖아. 그래서 불구속이 원칙이거든.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아니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 상태로 수사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나쁜 놈이 아니야.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풀어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속된 거에 대해서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열흘 정도 구속됐을 거야. 억울하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형사 보상을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루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시간당 10,000원이면 8시간 80,000원. 또는 뭐 전문직 종사자들은 최대 5배에서 시간당 50,000원, 5배에서 400,000원까지 해서 하루당 얼마씩 쳐줘. 그런데 잘 봐. 이번엔 피고인은 재판받는 사람이지. 근데 보통 얘들 재판이 길면 몇 년까지 봐? 2, 3년 봐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 3년 반 했잖아. 그럼 1심, 2심, 3심 하면 2년, 3년 가거든? 그런데 구속재판 받은 거야. 3년 동안 깜빵 안에서 재판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무죄 판결 받은 거야. 그 3년이란 기간이 뭐 한 거야?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럼 형사보상 청구해. 그래서 최근에 너 이거 있었어. 그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오인돼서 20년 살았던 사람이 실제 진범이 잡혀서 나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재심 청구해서 26억 받았나? 형사보상금으로. 그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만 알아놔. 요즘 용어 억울한 건데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거나 공판, 재판이 진행됐는데 불기소 처분 결정 나거나 무죄 판결 나오면 그 구속된 기간이 억울하니까 형사 보상 청구하는 거고 구속 자체는 적법한 국가 활동이거든. 그래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건 형사 보상이 되는 거.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맛만 보고 갑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8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기본권의 제한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